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박미 위성락 안보 실장 핵잠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합의 협의다. 뭐 뻔하면 뭐 뻔한 얘기가 나오겠지.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하고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 그렇지, 뭐 오커스죠. 뭐 보나 마나 오커스죠. 오커스입니다. 이 관련해서 우짜가 보자, 포스팅 어차피 할 거고 나중에 또 영상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핵무장 관련해서 얘기를 어차피 할 건데요. 이 오커스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오커스 자체가 그러니까 핵잠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핵 확산 금지를 갖다가 사실상 우회하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갖다가 좀 봐주는, 뭐 봐준다 해야 되나? 뭐 도와준다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봐준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지원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잠의 핵심은 아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핵무장 관련해서도 관련 얘기를 뭐 또 한번 문자가 해가지고 포스팅하고 영상까지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내년에 만들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개업 1년 전 군 대북 전단 재개 결정, 작년 평양 등의 23회 살포. 우짜니가 관련해서 이건 어둠의 세계에서는 원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군 심리전단 작년 2월 11월 대북전단 살포 기록 삭제, 장관은 경력금 지급. 이거는 지금 이게 조금 뭐 우리나라가 이게 그게 해야 되는데 뭐 거의 북한 관점에서 지금 다 다라고 앉아있는데 아닙니다. 명백히 우리나라의 주적은 지금 현재 북한이고요. 개념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려면 개헌을 하든가. 예? 에이구 적어놨네. 문재인 정부 시기 2017년 7월부터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갖다가 2023년 10월 12일 정부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 이걸 다 갖다가 그 위헌 결정 내렸고요. 이거는 원래 어둠의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나오니까 11월 8일에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갖다가 군의 구도로 지시했다. 뭐 이래 되죠. 이거는 원래 어둠의 세계에서 원래 하던 겁니다. 지금 뭔가 이게 이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신원식이 이것도 어쩌가 요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요거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주체가 돼가지고 북한식 표현을 하면 주체가 돼가지고 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더불어 된 다음에는 더불어는 항상 그렇다시피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보면은 이게 북한 관점에서 이거 가지고 다 다룹니다. 아닙니다. 우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둠의 세계에서 원래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한다.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소리입니다. 관련해서 우짜는 2017년, 2018년에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하도 북한 가지고 쇼하고 이럴 때 우리나라가 가진 그나마 유용한 수단은 뭐냐면 심리전 그리고 정보전 이런 겁니다. 요런 거 이게 자체가 가장 그 효율성이 높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우짜는 그때 뭐 블로그에서 포스팅했고요. 그 이후에도 우짜는 그 관점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뭐를 할 겁니까? 그러고 북한은 우리나라에 그 드론 날리고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똑바로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유용조는 환빠는 민족적 열등 의식을 상상으로 푼 자기만족 사고이다. 뭐 이재명이 매기는 거예요? 이재명은 환빠 지지한 게 아니라 환빠 대처 방안 추하다 추해. 이재명이 워딩 맞아 안 봤어? 에? 이재명이 워딩을 안 봤냐고. 아이고 뭐 이재명이가 환빠 얘기한 거는 환빠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아이, 참.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딴 거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문헌이라 했잖아. 문헌. 예? 환단고기를 두고 문헌이라 했잖아요. 단어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단어 사용을 갖다가 환단고기를 두고 문헌이라고 얘기했어요. 문헌. 예? 그래 말했는데 무슨 골치 아픈 환빠를 동북아 재단 어떻게 됐지? 아이고 참 유영준아 추하다 추해 진짜.
그 역사 이래가지고 맨날 팔아먹고 장사 잘하고 있으면서 단어를 쓰는 게 어떤 단어를 쓰면 되고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이런 건 몰라? 더 잘 알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책도 쓰고 이랬으면. 넘어갑니다. 뭐이씨 손바닥에는 비비고 앉아있냐 지금. 내란 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손에 수정안 마련. 마련 통과시켜봐라 한번. 이 헌법 위반입니다. 예, 위헌이고요. 뭐 이거 화장 그 분치를 갖다가 저 바꿔서 한대 이 얘긴데. 예? 추천이 있어 외부 관여 배제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 임명하고 쇼하고 자빠졌는데요. 쇼하고 자빠졌는데 이거 어차피 위헌입니다. 둘이 잘못이 앉아있다. 예, 위헌입니다. 뭐 말할 거 없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고요. 저런 거는 국힘 개혁신당과 특검 논의 뭐 통일교야. 내란 재판부법 대응 의총 논의. 그렇지. 통일교 특검 가야지요. 무조건 가야지. 국힘에서 저 관련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나온다 하더라도 통일교 가야지. 왜 안 갑니까? 예, 국힘에서 썰려 나가든 말든 간에 이 통일교 이거 가지고 특검 돌려야 됩니다. 이거 안 돌린다. 보면은 뭐 더불어 이것들은 지금 뭐 특검 뭐 받을 뭐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더불어에서 자주 쓰는 말 있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가 범인인지 대충 보이네. 넘어가고요. 월 8천만 원 소득 코인 4억 보유에도 비탄감. 직이네. 예, 금융위의 심사 강화. 직이네. 아, 소득 아닌 무슨 부채 기준설. 이것도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 꼴이 계속 났어요. 예? 주빌리 타령하고 그 주빌리 갖다 들고 앉아가지고 장사했던 그 여자도 하나 있고요. 문자가 이름은 얘기 안 한다 일부러. 그 다 성남 거 있던 그쪽에 해가지고 다 그 짓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국가 단위로 이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그때도 해가지고 말이 많았고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 원을, 와, 찍이네. 840억 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감사 결과. 직이 주죠. 아이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다, 진짜. 이재명은 성남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원래 그 상태가 삐리리 했는 성남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장사 잘해먹고, 아주 끝내줍니다. 의자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국가의 수익 모델아, 이 당군 일의 최대, 역사상 최대, 여러 가지 한번 기대하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저 뭐야 태양과하고 풍력하고 이것도 이제 천지로 나올 기도 한번 봐봐라 이제. 넘어가고요. 러시아 외모 한일 이념적 아닌 실용적 행동 높이 평가. 예, 동방경제 포럼 이거 뭐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요. 예, 북극 협력 관심 언급있다. 라브로프도 참, 자, 뭐 여러 차례 말합니다만 참 이 스태미나가 좋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스태미나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련 조직과 기업들이 보여준 실용적 행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서방이 아시아 동맹들에게 강요하는 깊은 이념적 노선에 대한 한국과 일본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하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고 우짜겐적으로는 뭐 이재명 들어서 가지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러시아와의 관계다라고 21대 대선 이후 대한민국 거기서 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얘기한 바 있는데 그 이외에도 뉴스 코멘트에서 계속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뭐 별로죠. 예, 지금 별로입니다.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별로고요. 그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사 간 거도 소식 없죠. 예, 소식 없는 게 어째가 그때 러시아 주러 한국 대사 해가지고 그 저 초이스 했을 때 우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간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간다라고 그때 코멘트 한 바 있습니다. 동방경제 포럼 기간 중 외무부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스타톰이 주최한 특별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대표가 참여했다. 그렇죠. 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 유럽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죠. 예, 많이 단축됩니다. 여기에 뭐 미국이 뭐 숟가락 얹고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북극이 녹는다. 그 잘난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녹는다. 이러면 북극의 그 에너지 자원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 다 이제 힘들게 추운 데서 막 손발 얼어가면서 드릴링 할 필요 없이 아주 뭐 쉽게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 포텐이 아주 끝내줍니다. 예, 러시아는 뭐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니까 하여간에 뭐 이러든 저러든
땅덩어리는 크고 봐야 됩니다. 땅은 진짜 크고 봐야 된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오자가 오늘 해가지고 금덩이 연덩이 해가지고 예약해서 말씀드린다고 예상 말씀드린다고 예약했는데요. 말씀드려보죠. 일단 차트부도 보시면 어제 24시간에서 마이너스 0.10% 살짝 하락했습니다. 금덩이가. 그래서 1달러에 4,302.27달러가 됐습니다. 일단 금덩이 예상부터 말씀드려보면 횡보세를 보이던 금값이 지난 고점 대비 이거 뭐 100달러도 안 되죠. 예, 지난 고점 대비 100달러도 안 됩니다. 100달러도 안 되는 수준까지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역시도 또 횡보하는 느낌을 살짝 주고 있다. 이래 되고요. 은값의 경우 현재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 자체도 부진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특히 12월 둘째 주, 요 12월 둘째 주 해가지고 올라가죠. 횡보하다가 올라갑니다. 12월 둘째 주부터 예상 범위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덩이의 경우에는요, 2025년 8월 20일, 요거 8월 20일 여기죠. 예, 8월 20일. 우자가 뭐 이거 따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8월 20일부터 10월 20일, 여기 10월 해가지고 20일, 이쪽이죠? 예, 이래가지고 요렇게 오르는 거. 10월 20일 때와 비슷한 움직임을 현재 요걸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초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때 8월 20일 요때 어떻게 됐다. 뚜렷한 1일 사이클, 데일리 사이클 저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형적인 급등세가 막 8월 20일 이후 해가지고 급등세가 한번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은덩이 보기 전에 금덩이를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건 기본인데요. 현재 분위기면 우자가 예상하기에 금값의 경우 2026년 내년 1월 중에 4,600달러까지 올랐다가 2026년 내년 2월에 4,300달러까지 다시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우짜계적으로 두 개를 보는데 2025년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4,400달러를 터치한 후에 뭐 얼마 안 남았죠. 4,400달러를 터치한 후에 4,100달러까지 내려가는 요 시나리오 두 개를 우짜계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짜라면 특히 그러고 우짜가 뭐 보는 이 금덩이 은덩이 투자의 경우 우짜가 뭐라 말씀드리십니까? 기본적으로 한 세 달은 보는 게 단기 투자라고 우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데, 단기 투자다 이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게 좋겠습니까? 4,600까지 올랐다가 4,300까지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4,400에서 4,100까지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4,100까지 4,400 찍고 4,100까지 내려가는 거 이게 좀 좋겠지요. 예, 그러면 좀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다. 뭐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예상합니다. 하여간 두 가지 시나리오 두 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4,600 갔다가 4,300까지 내려오고, 하나는 4,400 갔다가 4,100까지 내려가는 거 해가지고 두 개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를 보시면 어제 24시간에서 마이너스 0.69% 하락해서 1온스에 63.60달러가 됐습니다. 예, 여기도 해가 조금 정체되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자, 은덩이의 경우에는요, 올타임 하이 경신한 후, 이거 뭐 금덩이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은덩이도 얘기했으니까, 뭐 분량이 좀 작은데, 은덩이의 경우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경신한 후에 그 이상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우짜견적으로 2026년 1월, 내년 1월 첫째 주에 최대로 올라가면 1온스에 8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일단은 봅니다. 보는데, 안전빵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안전하게 봤을 때는 1온스에 71달러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우짜견적으로 예상하고요. 이후에 2월 초까지 해가지고 1온스에 62달러, 뭐 지금 대충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1온스에 62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음 주간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짜견적으로 예상합니다. 즉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들어가면 좀 오래 두고 있기는 좀 그렇다 이 얘기가 되겠죠. 예, 고려됩니다. 하여간 우짜개적으로 뭐 은덩이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특히 좋은 80달러까지 얘기 말씀드렸고, 뭐 물론 뭐 우짜도 뭐 은들고 있습니다만 80까지 가면 좋겠죠. 예, 좋겠는데 그래도 우짜가 보기에는 뭐 안전빵으로 71달러까지는 일단 본다. 하지만 바로 좀 물러설 것 같다라고 우짜개적으로 봅니다. 지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지금 저 서부 텍사스유도 차트도 뭐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또 금리 결정 문제도 있고 좀 많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좀 말하기가 예상하기가 좀 그렇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요거는 금은 레이쇼입니다. 요게 보시면 7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70 밑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거, 이거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쭉 올라가면 2021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많이 내려갔다. 지금 현재 이게 많이 내려갔으니까 물론 은덩이가 아무래도 힘을 좀 더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요. 예, 그래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금하고 은하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금덩이보다는 은덩이가 아무래도 지금은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한 후에 어떤 문제들, 어떤 영향이 가해질까? 그 결과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뭐 간단히 말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당분간은 좀 그렇다. 좀 좀뭐 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많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요번에 가지고 서부 텍사스입니다. 서부 텍사스가 서부 텍사스로다.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09%. 예, 어제 장중에 로우가 97.8점. 예, 많이 내려갔죠. 볼린저 밴드 하단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해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마감은 98.22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 지금 2011년부터 꺼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인데 그게 지금 현재 97.1 정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장기로 뭐 엄청나게 장기로 끊는 게 있는데 그게 97.1에 딱 간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거 22평선, 52평선, 202평선 다 만나죠? 예, 다 만났습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위로 갈런지 밑으로 갈런지 아주 큰 신호가 나온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고. 네,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이거 쭉 올라갔네요. 1477.23원까지 올라가 버렸네. 이랬는데 어제 야간에 해가지고 좀 내렸다가 야간에 내렸다 해봤자 다시 해가지고 줄금줄금 해가지고 사고 이래가지고 뭐 보나 마나 또 뭐 치고받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제 24시간 지난 24시간 해가지고 0.28%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73.06원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네, 지금 위험하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짜겐적으로 이번 주 주간 마무리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하락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지금 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꼬라지가 야, 참 이 골치 아프다 진짜 이거 저뭐 키코 뭐 제2의 키코 사태 등 뭐 해가지고 우짜가 뭐 뭐야 저 블로그에서는 이미 관련 뉴스를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거기서 키코 제2의 키코 사태 터진다는 게 1490원이거든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그 해치 해놨는 거 터지고 이런 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1480원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148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뭐 난리 벚구통 난다고 보면 되고요. 하여간 지금 이거 이번 주에 하락으로 이거 빨간 거 상승이잖아요. 하락으로 퍼런 거 하락으로 그리고 하락도 많이 해가지고 짝대기를 길게 해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지난 2주분을 갖다가 상쇄할 정도로 많이 뽑아야 되는데 야 지금 봐서는요 참 그렇습니다. 뭐라 말하기가 좀 그렇네. 하여간에 그 우리 뭐 우자계 쪽으로 뭐 달러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좋습니다. 우자는 좋은데 우리나라 국가 자체 그리고 국민들로 봐서는 이거 오르면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지난 24주 갔던 건 0.32% 달러 인덱스가 싸진 것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4.711엔입니다. 간만에 155엔 밑으로 내려갔죠. 왜 내려갔겠습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엔화가 이래가지고 방향을 틀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이번에 그 금리 결정은요 여러 가지로 꼴랑 올려봤자 뭐 0.25% 25bp밖에 안 올리겠지만 상당히 큰 의미와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어제 그 영상도 하나 또 공개했고 이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어차피 뭐 일본 중앙은행 결정 나오면 또 뭐 이런저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럴 거니까 이거 보시면 서부 텍사스입니다. 24시간 동안 가지고 마이너스 2.87% 하락했어. 야 찍이죠. 1배럴에 55.19달러입니다. 완전한 디플레이션 영역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뚫고 탈출해 버렸네요. 요래 되면요 1달러에 55.19달러가 되면요 미국 셰일 오퍼레이터들 이쪽은 아예 이제 그 펌프질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펌프질을 이제 끝낸다. 그러면 공급 부족 현상에 이제 직면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유 기름값이 저래 떨어진다는 건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플래티넘이죠. 플래티넘을 갖다가 차트를 보시면 2025년부터 아이고 2010년 이때까지 가지고 엄청 장기로 한 겁니다. 우짜가 이거를 왜 했냐? 의미심장하죠. 쭉 가가지고 2011년에 딱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10여 년, 뭐 몇 년이야 이거? 13년, 14년, 뭐 이 정도 동안 해가지고 계속해서 잠겨있던 백금이 올해 요거 6월 달부터 튄 겁니다. 6월 달부터 튀었는데 대략 한 13년 뭐 이 정도 저 잠잠하던 백금이 해가지고 13년 만에 해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플래티넘 그러니까 백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등락을 반복하고 반등에도 실패하면서 금과 은이 주목받는 동안에도 금하고 은이 언제부터 주목받았습니까? 우한폐렴 이후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그 관심을 받았잖아요. 금과 은이 주목받는 동안에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의 좌절을 끝내고 갑자기 확실하고 요 확실하게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확실하고 결정적인 상승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간 공급 과잉을 갖다가 겪던 그러니까 뭐 이 공급 과잉이라는데 공급 부족입니다. 실제로는 공급 부족을 겪던 시장이 압력을 드디어 푸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시장 체제 레짐의 변화, 레짐 체인저이거나 최소 시장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어떤 something을 갖다가 인정하는 신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 백금이 급등하는 현상에는 몇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수년간 공급은 부족했고 재고는 작아졌고 생산량은 빠르게 늘릴 수 없고 이거 광산 쪽 이거 항상 우자가 말씀드리다시피 투자가 미리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선행이 잘 안 됩니다. 이쪽에 생산량은 빠르게 늘릴 수 없고요. 게다가 또 무엇입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배출가스 규제 같은 우리가 이거 아시다시피 배출가스 이거 저 잡는 거 보면 그 소음기 쪽에 달려 있잖아요. 이 소음기 쪽에 달려 있는 배출가스 이거 잡는 거 이거 필터가 주로 뭐로 만든다? 백금으로 들어가죠. 백금. 네, 백금이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그 뭐 특히 경유차 같은 거 가스 뭐 나오는 거 이거 껌댕이 잡고 이런 게 다 해가지고 이 백금이 많습니다. 즉 자동차 쪽에서의 이 새로운 용도가 개발되면서 산업 수요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게 플래티넘, 백금의 수요가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 금값이 급등해 고평가되자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이 백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플래티늄, 백금 시장의 경우 규모가 작고 거래량도 작기 때문에 돈이 몰리면 효과가 빠르게 축복됩니다. 즉 이래 미치듯이 폭발하게 됩니다. 최소 수년간의 무과신 끝에 시장이 플래티늄, 백금의 희소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쿠팔스크입니다. 쿠팔스크가 지금 해가지고 나름 볼만하니까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이거 지도가 옅어지죠. 계속 계속해서 옅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해가지고 그나마 좀 먹히고 있다 이 얘기가 되죠. 러시아 점령지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쫄아들고 있는 중입니다. 간만에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반가운 소식이다. 우크라이나가 점수를 따고 있다. 주장창 밀리다가 따고 있다. 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에 관심 있고 지난 기억을 갖다가 까먹지 않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 가을에 뭐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쪽에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땅을 먹었죠. 2022년 가을부터 해서 계속 확인되듯이 러시아군의 경우 임명 중시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 우리가 포위당할 것 같다. 이러면요 바로 톡힌다는 거.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경우 쉴 데 없이 자리 잡고 앉아 있다가 포위되고 해가지고 뭐 포로 나오고 해가지고 뭐 사상자 나오고 이런 거는 최소한 회피하는 그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명주시에 환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전선해가지고 생각보다 더 빨리 해가지고 축소되는 모양을 보인다. 이거는 뭐 2022년부터 이 상승이 이랬습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은 미국의 실업률 뭐 해가지고 발표 났습니다. 연합주 다시 기사 소개하려다가 뭐 필요도 없고 그냥 차트 보고 바로 말씀드리죠. 난팜 고용은 9월에 10만 8천에서 10월에 마이너스 10만 5천으로 감소했고
그리고 11월에 이거 뭐 쭉 떨어지잖아요. 11월에는 다시 6만 4천 증가로 나왔습니다. 민간 부분 난팜 고용은 9월에 5만 2천에서 10월에 6만 9천 그리고 11월에 5만 2천으로 나왔고요. 이게 왜 이거 석 달치가 다 나옵니까? 이거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밀려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총 현재 고용된 사람들 숫자죠. 해가지고 1억 5,955만 해가지고 2,000명이다. 이게 되고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실업률,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보시면 올라가죠? 쓱 올라갑니다. 미국 실업률의 경우 10월에 4.4%인데 11월에 4.6%로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다? 4.4%인데 그거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비교하면 쭉 가가지고 쭉 가죠.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숫자는 780만 명으로 9월과 동일했습니다. 숫자는. 자, 이런 가운데 요거는 뭐냐?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미국의 U6 실업률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 공식 실업률 말고 또 별도로 나오는 게 U6 실업률, U6이라 좀 이상하네. U6 실업률이라고 있는데요. 요게 10월에 8.0%에서 11월에 8.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잘린다. 이러면 그 다음에 잘린 사람이 누구겠죠? 예, 그 다음에는 좀 나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잘린다. 이게 되죠. 전반적으로 현재 분위기가 안 좋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고용시장 쪽으로 우자가 포커스를 갖다가 이미 옮겨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화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그 소매 판매도 발표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발표된 이거 차트가 이거 아주 복잡한데 우자가 나 정리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9월에 4.2%인데 10월에 3.5%로 많이 감소했고요. MOM 전월 대비해서는 9월에 0.1%인데 10월에 0%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데이터 때문에 지금 가려져서 그렇지 이 소매 판매 이 데이터는요 근본적인 소비 지출을 갖다가 보여주는 지표죠. 이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월 데이터에서는요 외식 및 주점 소비 요거 보시면 푸드 서비스 해가지고 드링킹 플레이스 나와있죠. 요겁니다. 이 차트가 좀 잘 보기 힘들어요. 이게 가서 보면 잘 보이는데 이게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래 나오는데 하여간에 외식하고 주점 소비가요 2025년 2월 최저치 수준으로 후퇴한 걸로 나면서 서비스 지출에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도 차트 제목으로 크랙 해가지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서비스 지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돈 쓰는 거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출 분포를 통해서 10월에 나온 이 소비가 얼마나 양극화되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 소매 판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뭔 일이 닥칠지를 보는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미국 학자금 대출 연체율 급증 관련해가지고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이야? 이거 무슨 28분이야? 예, 보시면 이거 2024년 10월 2일 나와 있고요. 예, 학자금 대출이 온램프 앤드 이거 온램프라는 거는 상환 그 유예 이겁니다. 예, 미국에서 쓰는 말인데 상환 유예를 갖다가 끝났다. 왜 끝납니까? 이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전에 해가지고 막살 놓은 거죠. 해가지고 이제 연체율이 어째가지고 걱정된다 이 얘기인데 자 말씀 들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온램프란 이름의 안전망 요게 플러스 말씀드리 뭐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들에게 1년 동안의 상환 유예 기간을 주는 게 이게 온램프 이겁니다. 여기 이른바 온램프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연체를 하더라도 신용 점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미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왜 신용 점수에 영향이 안 미칩니까? 신용평가 기간에 연체 정보를 안 넘기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안 미칩니다. 덕분에 미국인 수백만 명이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사실상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시스템상에서 이런 정보가 나오도록 숨겨놨다. 예, 알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예 꽁꽁해가 똘똘마리 해서 아예 데이터를 갖다가 못 보게 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요건 파이낸셜 타임스 차트고요.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학자금 대출 관리 기관들은 좀 전에 온램프 그게 끝났다고 됐으니까 대출 관리 기관들은 연체 내역을 신용평가 기관에 다시 보고할 수 있게 되었고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사분기 여기죠? 1사분기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급등하게 됩니다. 물론 연체율 급등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상환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용평가 기관들이 1년 동안 쌓여있던 바꿔서 말하면 유예했던 바이든 행정부 덕분에 유예되었던 정보, 연체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대놓고 중국화지를 했다. 누가? 바이든이 그렇게 했다. 이게 됩니다. 어쩌든지 공식 데이터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수개월 동안 기술적으로 이미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였지만 시스템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이걸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대출자 또는 연체자 중 상당수는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대출금을 탕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환을 미루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덕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빚 갚는 데 써야 될 돈을 다른 곳에 당연히 썼겠죠. 예, 우리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먹고 살기 괜찮은데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상환을 갖다가 탕감을 해주고 이런 생쇼가 나고 앉아 있고요. 즉 도덕적 해이 또는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죠. 왜? 빚을 안 갚고 이거 빚 안 갚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 해이 또는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도덕적 해이 또는 도박의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인데 연체 기록이 신용 리포트에 반영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 점수가 급락하는 걸 지켜봐야 되고 이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2차 효과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을 받는데 즉각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기 힘들게 된다. 이거죠. 실제 연체하고 있는 게 누군지를 갖다가 또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누굴 것 같습니까? 젊은 층? 예, 젊은 층이 아닙니다. 50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체율이 높은 게 40대, 그 다음이 30대 순입니다. 즉 지금 현재 졸업한 친구들이 연체율이 높은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는 단순히 시립 졸업생들에게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고령 대출자들, 50세 이상이니까 고령 대출자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인의 것이 아니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해가지고 학교 다닌 거 해가지고 줍니다만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요. 부모가 챙겨줘서 그렇지. 이 고령 대출자들의 경우 어떤 걸 했다. 우자가 해가지고 페더럴 페어런트 플러스 론 이거라고 프라이빗 론 레이트 이래 지금 말씀드리기 사태를 올려놨는데 상당수 고령 대출자들 중 상당수는 미국 교육부가 빌려주는 페어런트 플러스 론 요거를 갖다가 뭡니까 이게 자녀들을 대신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게 요거 이자 나오죠. 고정이자 6.28% 나오고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교육부가 빌려주는 돈을 갖다가 자녀들 대신에 부모들이 대출을 받는 게 바로 페어런트 플러스 론입니다. 또 이외에 또 뭐가 있다? 자녀의 대출에 보증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보증을 해주면은 또 이것도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결국에는 부모들이 대신 갚아야 되는 돈이 됩니다. 따라서 빚을 갚아야 되는 자녀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사라지면 해당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부모한테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출은 늘어난데 소득 증가가 제한적인 시기에 이런 자녀들이 소득이 정체되고 책임이 빚 갚는 게 부모한테 돌아가는 이런 일이 요즘 같은 경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빚이나 다른 빚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좀 전에 탕감해 주는 거 그거 해가지고 연합지라시 뉴스도 보셨겠지만 연방자금 즉 세금 관련해서 돈을 갖다가 받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치면 국민연금 이런 거죠.
국민연금 돈 안 낸 거 이거 빚 탕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신용카드 뭐 끌다가 저 자빠라진 거 이런 거는 탕감이 된다. 뭐 많이 해가지고 까바싸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거는요 연체한 거는요 그냥 그대로 다 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 하여간 연방자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탕감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을 완전히 청산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고령층에서 90일 이상 심각 연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대 그리고 경제 부문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 뭐 소비도 패턴도 일정하고 이러니까 경제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또한 신용 리포트에 심각 연체 기록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수요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해당 연체 또는 대출자들이 신용 회복을 위해 다시 상환에 나서면서 외식, 여행, 소매업 등에서 소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 웃자가 미국의 소매 판매 거기서도 해가지고 소매 판매가 뭐 외식하고 주점 관련 쪽에서 많이 쫄아들었다고 웃자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소비 여력을 갖다가 기존 이자 갚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고 경제가 지속적인 소비를 필요로 하는 현 시점, 경기 둔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이런 학자금 대출 관련 빚갚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2월 1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